2월 24일 금요일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가 하루 만에 상승 반전했습니다. 미국 주택과 고용 지표가 동반 호조를 보이며 유로존 성장 둔화 우려감을 시선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은행주가 강세를 주도한 가운데 유틸리티주는 약세를 보였습니다. 유럽 증시는 유로존 경제가 올해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에도 기업 실적 개선 소식이 전해지면서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영국 증시는 0.36% 오른 반면 독일 닥스 지수는 0.5% 내렸고 프랑스 증시는 전날과 거의 비슷한 모습이었습니다. 국제 유가가 9개월 내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습니다. 미국의 고용 지표와 주택 관련 지표가 예상보다 호조세를 보인 것이 유가 상승으로 연결됐는데요. 전거래일보다 1달러 55센트 상승한 107달러 83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유럽연합이 올해 유로존 경제가 0.3%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지난해 11월 0.5%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던 전망치를 수정한 것입니다.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35만 1000건으로 2008년 3월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시장 전망치 35만 5천 건에 못 미치는 수준이며 이전 주와 변동이 없는 것으로 미국 고용시장 회복세가 지속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 박미라입니다. 뉴욕 증시가 하락 하루 만에 기분 좋게 상승 반전했습니다. 장 초반에는 유럽 집행위원회가 올해 유로존의 경제 성장률을 마이너스 0.3%로 하향 조정하면서 시장 심리를 냉각시키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이날 발표된 미국의 경제 지표들이 시장을 위쪽으로 끌어올렸습니다. 매주 발표되는 고용 지표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보다 줄었다는 점도 호재로 작용을 했고 또 주택 가격 지수도 전월 대비 상승하면서 시장 회복에 대한 시그널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이슈들이 나왔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글로벌 핫 이슈 오늘 순서는 인백스 투자자문의 이현민 본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뉴욕 증시가 다시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지수가 13,000선 포인트를 단 10여 포인트 앞두고 있는데 무엇보다 이날 발표됐던 경제 지표들이 모두 호조를 보였습니다. 어떻게 마감됐는지 자세한 마감 상황 전해주시죠. 네, 말씀 주신 대로 경제 지표의 좋은 흐름이 뉴욕 증시의 상승세를 이끈 동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간 신규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이도 좋은 흐름을 나타냈고요. 연방주택금융청의 12월 주택가격지수도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이도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이 됐습니다. 다우지수는 0.36% 상승한 12,984로 마감을 했고요. 나스닥은 0.81% 상승했습니다. 2,956으로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도 0.43% 상승한 1,363포인트의 장을 마쳤습니다. 종목별로 좀 더 살펴드리면 IBM이 1.93% 상승했고요. 실적이 부진한 실적 쇼크를 발표했지만 시어스는 사업 구조조정을 발표하면서 18.66% 상승했습니다. 애플도 0.65% 상승세, 프록터앤갬블인 P&G도 3% 넘는 상승세가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휴렛패커드는 실적 부진 여파로 6.53% 하락을 했고요. 실적 예상치에 미달한 백화점 업체인 콜스도 6% 가까운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네, 미국의 경제 지표도 좀 자세하게 분석을 해볼 텐데요.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하락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좀 고용이 촉진되고 소비 심리가 회복되고 있어서 미국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라는 신호로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2008년 3월 이후 가장 적은 수준으로 집계가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신규 실업수당 신청 건수는 기조적으로는 현재 조금씩 낮아지는 추세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주에 발표됐던 집계 결과가 35만 1천 건으로 나타났는데요.
예상치는 35만 4천 건 내지 5천 건 정도로 예상을 했습니다. 이보다 신청 건수가 좀 적게 나타나면서 최근의 흐름들 이런 쪽이 계속 현재 좋은 추세로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주 전의 내용과 현재 같은 수치로 이번 주에 발표가 됐고요. 4주 평균 주간 실업수당 신청 건수의 내용도 35만 9천 건으로 36만 건을 현재 밑도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앵커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는 2008년 3월 이후에 현재 좋은 수치가 나타나는 것으로 시장에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주택 시장도 다소나마 회복세를 보여줬는데요. 좀 주택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인지 주택 시장과 관련된 지표들 어떻게 발표됐는지 정리해 주시죠. 네, 연방주택금융청에서 발표하는 12월 주택가격 지수가 오늘 발표가 됐는데요. 예상치는 0.1% 정도 상승했을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결과치는 0.7% 상승한 수치로 나오면서 주택 가격에 현재 조금씩 회복세가 나타나는 것으로 현재 시장에서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도 오늘 고용 지표와 더불어서 뉴욕 증시의 상승세를 이끌 수 있는 경제 지표로서 한몫을 담당했다라고 현재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미국의 경제 지표들 정리해봤는데 이번엔 좀 그리스 쪽으로 시선 옮겨보겠습니다. 그리스 의회가 민간 채권단의 국채 교환을 허용하도록 이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제 의회에서 네. 그리스 의회에서 민간 채권단의 채권 탕감 이런 부분의 내용을 이제 기조적으로 유지하겠다라는 그런 의회 표결이 있었습니다. 현재 23일 날이죠. 어제 시각으로 그리스가 의회에서 민간 채권단의 국채 교환 승인 법안을 통과시켰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집단 교환 강제 조항도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채권단이 채권 탕감을 66% 이른바 3분의 2 정도만 참여하게 되면 이에 불복하는 민간 채권단도 이를 강제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강제 조항인데요. 따라서 그리스는 민간 채권단의 채권 교환 프로그램을 다음 달 12일까지 완료하겠다라고 현재 밝히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이에 이제 불복해서 국채 교환에 반대 의사를 나타내는 기관들이 이른바 파생 상품의 해지로 현재 들고 있는 크레딧 디폴트 수합을 행사할 수 있을지 여부인데요. 현재까지 관측되는 부분은 일부는 이런 내용들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관측이 되고 있다는 점, 이런 점이 다소 현재 불유쾌한 부분이지만 그리스는 애써 이런 부분의 리스크가 크지 않을 것이다라고 현재 표정 관리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네, 민간 채권단에 반대하는 일부 기관들이 이 신용부도 수합 CDS를 행사할 수도 있겠다, 일부 기관들이 행사할 수 있겠다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좀 미미한 것인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이제 뚜껑을 열어봐야 합니다. 사실 이 크레딧 디폴트 수합은 네. 리스크 해지 차원에서 이제 들어놓은 상태인데요. 네. 작년이 아니라 2008년도 금융 위기가 발발했던 미국 쪽에서는 이 내용을 이제 뚜껑을 열어보니까 AIG가 상당히 이런 부분에 코너로 몰리게 됐었죠. 따라서 이렇게 일부 크레딧 디폴트 수합의 행사가 이루어지면 이른바 그리스 국채에 많이 노출이 된 프랑스의 일부 민간은행들은 일부 영향이 현재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이 크레딧 디폴트 수합을 행사할 수 있는 민간 채권단의 규모는 아직 현재 집계로 잡히지 않고 있다는 점, 이런 점에서 약간의 불확실성이 아직 남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유럽집행위원회가 올해 유로화를 사용하는 17개 국가들의 경제 성장률을 마이너스로 정상할 것이다라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당초 예상보다 조금 더 떨어진 것인데 어떻게 예상 나왔습니까? 네, 당초 예상은 네. 그나마 그래도 상승세는 유지할 것이다라고 발표가 됐었는데요. 네. 이것을 다시 이제 조정한 수치가 오늘 새벽에 발표가 됐습니다. 유럽위원회가 종전에 유로존 17개국 국가의 올해 경제 성장률의 평균치를
0.5% 상승할 것이다라는 그 내용에서 마이너스 0.3%로 다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그리스 국채와 관련된 부분들, 이런 부분이 현재 마무리 국면에 들어가고 있지만 유로존의 경제 성장률에 대한 현재 관측치는 조금 더 위험 요소가 조금 있는 것으로 현재 조정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렇게 유로존의 성장이 후퇴 국면으로 이어진다면 유로존은 2009년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에 들어가는 경기 후퇴 국면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그 EC는 이른바 마일드 리세션, 그렇게 심각하지 않은 경기 후퇴 국면이라고 애써 애둘러 좀 표현을 하긴 했지만 이태리와 스페인이 1% 이상의 경기 후퇴 국면이 나타날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고요. 독일도 이런 부분에서 올해 상승세가 나타나긴 하겠지만 상승세의 점진적인 축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현재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유로존의 문제는 이른바 긴축 모드 이런 흐름에서 경기의 어떤 턴어라운드 이런 부분까지도 현재 같이 해결해야 되는 숙제를 안고 있는데요. 특히 그리스나 스페인 등 경기 후퇴가 조금 어려운 국면으로 들어갈 수 있는 국가들과의 격차가 크게 벌어질 수 있다는 점, 이런 점은 유로존 안정에 약간은 불리한 부분이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런 소식이 전해진 것이 유럽 증시에는 좀 악재로 작용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유럽 증시는 어떻게 마감됐습니까? 네, 앵커께서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네. 이 내용이 오늘 유럽 증시에 악재로 작용하면서 비교적 지수가 좀 오르지 못하는 그런 흐름으로 현재 나타났습니다. 독일의 닥스 지수도 0.5% 하락을 했고요. 영국의 FTSE 지수는 그나마 상승세를 유지를 했습니다. 0.36% 상승하면서 혼조세로 마감하는 데 일조를 했습니다. 프랑스 지수는 포인트가 살짝 떨어지긴 했는데요. 마이너스 제로 수준에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유럽위원회가 발표한 유로존의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권으로 다시 내려갈 것이다라는 내용이 비교적 악재로 작용을 했고요. 종목별로 살펴드리면 스위스 증시에서는 스위스 재보험인 스위스리가 2.6% 상승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반면에 독일 증시에서는 코메르츠방크가 6.6% 하락을 했고요. 도이치텔레콤도 3% 이상 떨어졌습니다. 프랑스 증시에서는 그리스의 이른바 그리스 민간은행의 익스포저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크레딧 아그리콜이 4% 이상 하락했고요. 덱시아도 여기에서 부진한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역시 4% 넘게 하락하는 등 오늘은 유럽 증시에서 금융지 흐름이 조금 좋지 않은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네, 이 마리오 드라기 유럽 중앙은행 총재가 이렇게 유로존의 경제 회복세가 더디게 나타나고 있고 또 그리스 리스크도 여전하기 때문에 유럽의 재정 위기가 끝난 것이 아니다라고 또 경고를 했다고 하죠.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네, 그 유럽 재정 위기와 관련된 내용은 여전히 신중한 모드를 ECB의 드라기 총재도 현재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드라기 총재는 오늘 새벽에 끝난 유럽 증시에서 ECB가 현재 다소 현재 그 규모를 좀 줄이고 있는 이른바 국채 직접 매입 프로그램인 S&P를 중단할 수 있는 부분을 다소 신중한 모드로 다시 말을 바꿨습니다. 현재 드라기 총재는 3년 만기 국채 대출 프로그램을 통해서 현재 ECB가 직접적으로 이른바 유럽 국채 시장에 개입하는 부분을 점차 줄여가고 있는데요. 유로존의 경기 회복이 아직은 리스크가 남아있기 때문에 국채 매입 프로그램을 중단하는 것을 보다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재차 피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드라기 총재는 현재 오는 29일로 예정된 제2차 2차 LTRO 프로그램이 유로존 국가들에게 심각한 인플레 우려를 가져가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부분으로 인플레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비교적
현재 낙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다는 점이 오늘 코멘트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다음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는 25일에서 26일이죠. 멕시코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재무장관 회의가 임박해 있는데 이 G20 내에서도 국제통화기금 재원 확충에 대해서 이견이 여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요. 네, 이게 이제 회의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네. 이런 얘기들이 이제 계속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25일과 26일 날 G20 회담이 멕시코 시티에서 이제 열리게 되는데요. 여기에 이제 많은 유럽의 재무장관들이 이제 참석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제 캐나다가 이런 얘기를 좀 코멘트를 덧붙였는데요. 현재 IMF가 유로화 안정기구와 유럽재정안정기금의 증액이 이루어져야 추가적으로 재정위기국의 지원과 관련된 내용의 행동을 나서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현재 캐나다도 이런 부분에 거두는 그런 내용을 피력을 했습니다. 캐나다는 미국과 마찬가지로 현재 유로존의 해법으로 숙제로 남겨놓고 있는 ESM과 EFSF의 증액을 추가적으로 해야 우리도 IMF의 증액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다라고 이제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25일과 26일 어느 정도 타협점을 마련할 수 있을지 이런 내용들이 요번에 열리는 G20 회담의 IMF와 관련된 내용에서 상당히 관심이 되는 의제의 하나라고 현재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상품 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국제 유가가 연일 또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9개월 내 최고치로 올라왔고 또 금값 역시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데 자세한 국제 유가와 상품 시장 마감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최근 많이 풀린 유동성이 네. 특히 이제 상품 시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상방향성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유가도 1.5% 상승한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107달러 83센트에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발표된 에너지정보청의 주간 원유 재고가 예상치를 하회했다는 점, 그다음에 이란과 IAEA의 협상 결렬도 유가의 상승세에 힘을 보탰습니다. 금 가격도 상승했습니다. 0.9% 오른 온수당 1,786달러 30센트에 마감을 했습니다. 역시 달러가 소폭 약세권으로 접어든 것이 금가 상승세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예, 끝으로 오늘 밤 주요 일정도 정리해 주시죠. 오늘 발표된 일정으로는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네. 2월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가 예정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1월 신규 주택 매매와 관련된 수치가 현재 대기가 되고 있습니다.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는 예상치가 72.8 정도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고 신규 주택 매매와 관련된 1월 수치는 31만 5천 채 정도로 상정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인백스의 투자자문의 이현민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글로벌 마감 시황에 따른 오늘 국내 증시 전망 자세하게 세워보겠습니다. 신한 PWM 압구정센터의 박재민 PB팀장과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글로벌 증시를 보면은 유럽 성장률에 대한 우려를 미국의 경제 지표가 덮어주는 하루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뉴욕 3대 지수 모두 상승 반전했는데 오늘 국내 증시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예, 맞습니다. 유로존 경기 침체 우려가 좀 여전하면서 네. 아무래도 이제 올해 경제 성장률이 유로존이 마이너스 0.3%로 당초 예상보다 좀 음. 더욱 부진할 것으로 좀 전망이 됐는데 미국의 이제 매주 목요일 발표되는 이제 고용 지표 그리고 주택시표 개선 소식이 투자 심리 호전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주면서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좀 강세 모습을 보이면서 특히 다우존스 지수는 13,000선을 목전에 앞두고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국내 증시 이제 어제 이란발 리스크랑 유가 상승, 금요일 밤 사이도 이제 유가가 또 이제 1.5% 정도 오른 WTI가 107.83달러의 거래를 마감하면서 최근 계속 상승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는데 이 같은 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국내 증시가 좀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20포인트 넘게 받았죠, 어제. 유럽과 중국의 경제 지표도 또한 부진했다는 소식도 한몫을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외국인이 어제 이제 장중에 매도 물량을 좀 늘려가면서 이따가 동시효과, 마감가에 결국에 외국인의 결국 순매도가 좀 소폭으로 겨우 끝났기 때문에 외국인의 유동성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일단 3월 옵션 만기 3월 9일이죠. 거래일수로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인데요. 이때까지 외국인 매수세가 좀 더 크게 들어오지 않는 한 지수는 일단 2,000선에서 등락이 계속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기관 펀드 판매 물량 지금 12일째 계속 연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런 물량과 그리고 프로그램 매수 차익 잔고가 많이 쌓인 상황이기 때문에 지수가 역시 많이 오르기에 여기 이 자리에서는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 3월 옵션 만기 전까지 코스피가 2천선에서 등락을 이어갈 것이다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좀 단기적인 트레이딩 전략이 필요할까요? 오늘 전략 어떻게 세워보는 게 좋을까요? 예, 이제 다음 달 국내 증시, 국내 거래소 이제 옵션 만기일도 중요하지만 다음 달 5일에 중국의 전국 인민대표회의라고 해가지고 상당히 중요한 그 중국의 양해가 또 있고요. 성장률 목표치를 이제 중국도 이제 유로존과 같이 이제 낮게 제시할 거라는 전망이 좀 우세하게 나오고 있으면서 중국 관련주들이 급등했었던 이제 화학 업종 이런 것들이 다시 좀 최근에 기관 매도가 많이 나오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 또 이제 태양광 그런 화학 업종에서 좀 많이 올랐던 업종 뭐 OCI라든지 웅진에너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빠졌는데요. 금일 전략으로 좀 세워드리면은 일단 2020선 정도 위에서는 주식 비중을 좀 줄여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금 비중을 아무래도 확대하는 게 맞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는 현금 비중 확대를 해놓게 되면은 항상 저가 매수 타이밍을 줍니다. 주식이라는 거 마냥 오르지 않기 때문이죠. 투자 진력 결국 현금 비중 확대하고 포트폴리오는 기존에 말씀드린 대로 어떤 이제 유가가 많이 오르기 때문에 대체 에너지 그리고 유가 상승 시에는 상품 관련주들이 좀 많이 오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재 관련 업종 종목들 계속 좀 집중 전략, 집중 포커싱하는 전략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결국에 트레이딩 관점에서도 앞서 말씀드린 대체 에너지나 원자재 관련 업종도 집중해서 전략을 내시는 게 좀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유동성의 힘으로 결국엔 원자재 시장이 힘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같은 맥락은 더욱 설득력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게 엔화 가치가 최근 계속 급락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국내 수출주들에게 계속 부정적인 시각이 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전에 일본의 엔저 현상이 심해진다면 아무래도 일본과의 경쟁력이 우리나라가 가장 좀 이제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정적인 면은 분명히 어떤 객관적 팩트이기 때문에 피하시는 게 맞을 거라고 일단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반면에 좀 이제 정보기술 부품, 결국 IT 부품 이런 거는 일본제를 우리가 많이 갖다 씁니다. 그래서 수입 단가 영향을 좀 기대해 본다면은 결국에는 완제품 쪽보다는 부품 관련주들, 결국에는 휴대폰 관련 부품 관련주들, 삼성의 갤럭시 노트라든지 애플의 아이폰 이런 것들이 태블릿 관련 부품주들이 계속 연일 신고가를 갈아치우거나 신규 상장주들, 가대 낙폭주들이 바닥에서 일어나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업종별로 좀 순환매가 돌고 있는 상황에서도 좀 포커싱되는 업종들은 여전히
유동성에 맞춰서 실적이 좀 어느 정도 맞춰주는 주식들이다. 이렇게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메이저들의 매매 형태나 포지션 꾸준히 체크해가면서 수급적 요인과 함께 분명히 실적주들을 체크해 보시면서 매매를 하시는 전략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예, 좀 옵션 만기 전에는 중국 쪽 이슈를 살펴보고 또 엔화 약세에 대비하는 전략도 필요하겠다라는 말씀 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신한 PWM 압구정센터의 박재민 PB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슈가 이어집니다. 삼성 직원이 CJ그룹 이재현 회장을 미행했다고 CJ 측이 밝혀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삼성그룹은 그룹 차원에서 개입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23일 아들 주신 씨의 병역 기피 의혹을 제기한 강용석 의원을 포함해 의혹을 확대 재생산한 모든 이들을 용서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사내 하청도 파견 근로에 해당하기 때문에 2년 이상 근무한 사내 하청 근로자는 정규직 사원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습니다. 노동계와 산업계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의 비핵화 사전조치 이행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북미 3차 고위급 회담이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북미 회담이어서 북한 새 지도부의 대미 외교 전략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슈 오늘 순서는 서울경제신문 증권부의 김종선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삼성물산 직원이 이재현 CJ그룹 회장 미행 사건과 관련해 CJ그룹이 경찰에 고소를 했습니다. 삼성그룹과 CJ그룹 갈등이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세한 내용 좀 전해주시죠. 네. 어제 CJ그룹은 삼성물산의 김모 차장이 지난 16일부터 21일까지 이재현 CJ그룹 회장을 미행했다며 김 차장을 서울 중부경찰서에 업무 방해 혐의로 고소하고 삼성그룹의 해명과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CJ그룹은 삼성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났고 누구의 지시에 의한 것인지 책임있고 성의 있는 자세로 해명하고 사과해야 한다며 이재현 회장의 부친 이맹희 씨가 이건희 삼성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소송의 원활한 해결을 위해 여러모로 진정성 있는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생겨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삼성그룹 측은 경찰 조사가 진행되면 시시비비가 가려질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굳이 삼성그룹이 전면에 나설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해석됩니다. 김 차장의 소속사인 삼성물산 측은 일상적인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삼성물산의 한 관계자는 신라호텔 부지와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의 개발 방안에 대해 경영진단팀이 검증을 하기 위해 현장에 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재현 회장의 자택 바로 옆 부지는 신라호텔이 창고로 사용하고 있고 또 다른 부지 역시 이재현 회장의 자택과 바로 붙어 있습니다. 재계는 이번 양 그룹의 갈등이 고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장남인 이맹희 씨가 최근 동생인 이건희 회장을 상대로 7천억 원대의 상속 청구 소송을 낸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김 차장이 이재현 회장을 미행했다면 이재현 회장이 부친이나 부친의 변호사들과 접촉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재계 일각에서는 정면 충돌로 확산될 경우 자칫 재계 판도는 물론 삼성의 지배구조가 흔들릴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맹희 씨의 상속소송 결정에 따라 삼성그룹에서 분리된 한솔, 세안, 신세계그룹 등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다 이번 사태가 가뜩이나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반재벌 분위기에 기름을 붓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며 재계 전반은 잔뜩 긴장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네, 다음은 이 박원순 서울시장이 아들 주신 씨의 병역 기피 의혹을 제기한 강용석 의원을 포함해서 이 확대 재생산한 모든 이들을 용서하겠다라는 뜻을 밝혔군요. 네, 그렇습니다. 박 시장은 어제 서울시청 소소문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실이 백일화에 드러났다. 많은 분이 용서해서는 안 된다고 하지만 제 반대편에 섰던 모든 분들을 용서하겠다. 시민이 심판해 줄 거라고 믿는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는 상대에 대한 관용으로부터 시작한다고 저의 결단으로 조금 더 성숙하고 상식적인 사회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시장이 이처럼 대승적 차원에서 관용 정신을 발휘한 것은 병역 기피 의혹을 털어버리고 시정에 전념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일각에서는 포용의 리더십을 보여줘 총선과 대선 과정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정치적 입지를 굳히려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 시장은 그러나 가장 보호받아야 할 개인의 의료 정보와 기록이 노출된 경위는 책임지고 밝히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시장 아들 측은 22일 오후 세브란스 병원에서 MRI를 재촬영, 작년 말 병무청에 제출했던 MRI가 본인의 것임을 확인함으로써 자신에게 쏠린 병역 기피 의혹을 해소한 바 있습니다. 한편 박 시장은 어제 민주통합당에 입당했는데요. 박 시장은 입당 소회를 밝히는 글에서 민주통합당이 통합의 깃발이 되고 변화의 물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평당원으로서 새로운 시대를 위한 소명, 새로운 변화를 위한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사내 하청 업체에서 2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은 정규직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사내 하청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둘러싼 노사 간 갈등 예상되는데 좀 자세하게 살펴보죠. 네, 어제 대법원은 현대자동차의 사내 하청 업체에서 2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은 정규직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현대차 사업장뿐 아니라 산업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 사내 하청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문제가 올 노사관계에서 태풍의 눈으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법원 일부는 이날 현대차의 사내 하청 업체 근로자로 일하다 해고된 최모 씨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사내 하청도 근로자 파견에 해당해 2년 이상 일한 근로자는 정규직으로 고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지난 2002년 현대차 울산 공장 사내 하청 업체에 입사한 최 씨는 노조 활동 등을 이유로 2005년 해고되자 하청업체가 아니라 원청회사인 현대차가 실질적인 고용주로서 부당해고와 부당노동 행위를 했다며 구제 신청과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가 현대차 사내업체에 고용된 후 현대차에 파견돼 직접 노무 지휘를 받는 근로자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노동계는 2년 이상 근무한 사내협력 근로자들을 이른 시일 내에 정규직으로 전환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반면 현대차는 합리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면서도 이번 판결을 전체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일괄 적용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보였는데요. 고용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최 씨와 달리 파견법이 개정된 2007년 7월 1일 이전에 2년 넘게 근무한 경우가 아니라면 소송을 통해 불법 파견임을 인정받더라도 현대차에는 고용 의무만 발생하게 된다며 고용 의무는 직접 고용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지 고용 형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아 반드시 정규직으로 채용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네, 마지막 이슈입니다. 북한의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첫 북미 대화가 어제 열렸습니다. 북미 고위급 회담이 열린 건 지난 10월 달 이후 4개월 만에 열린 건데 어떤 내용 좀 오갔습니까? 네,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을 단장으로 하는 북한 대표단은 어제 현지 시간으로 오전 10시 베이징에 있는 주중 북한 대사관에서 글린 데이비스 국무부 대북 정책 특별대표가 이끄는 미국 대표단과 만나 제3차 고위급 회담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북미 회담은 지난해 10월 28일부터 이틀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제2차 고위급 회담이 열린 이후 4개월 만입니다. 데이비스 특별대표는 회담장으로 향하기에 앞서 현지 숙소인 웨스틴 호텔에서 취재진과 만나 오늘은 게임데이라고 밝혀 이번 회담의 핵심 의제인 북한의 비핵화 사전 조치와 대북 식량 지원을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가 있을 것임을 예고하기도 했는데요. 전날에는 북한의 새로운 지도부가 들어서고 나서 비교적 빨리 북미 대화를 재개하기로 결정한 것은 긍정적인 사인이라고 본다며 이번 회담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은 지난 21일 회담 참석을 목적으로 베이징 서우드 공항을 통해 입국했는데요. 입국 직후 공항에서 이번 대화에 어떤 기대를 하고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우리는 기다릴 것이라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미 측은 이번 회담에서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중단과 함께 국제 원자력 기구 사찰단 복귀, 대량 살상 무기 실험 모라토리엄 선언 등 비핵화 사전 조치를 북측에 요구할 방침입니다. 북측은 30만 톤 규모의 곡물 지원과 대북 제재 해제 등을 요구하면서 미 측으로부터 최대한 양보를 끌어내겠다는 전략으로 알려졌습니다. 북측 대표단은 김 제1부상과 리근 외무성 미국 국장, 최선희 부국장, 미 측은 데이비스 특별대표와 클리포드 하트 육자회담 특사, 시드니 사일러 국가안보회의 한국 담당 보좌관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슈앤이슈 오늘 순서는 서울경제신문 증권부의 김종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이슈앤진단 함께하겠습니다. 네, 오늘장 전략 세워보는 이슈앤진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교보증권 상암지점의 김학현 차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 국내 증시 좀 약세를 보였습니다. 코스피가 2,000선대로 좀 밀려났고 또 코스닥 시장도 5거래일 만에 파란불이 들어온 상태인데 좀 기관의 매도가 부담스러웠던 하루였던 것 같아요. 어제장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기관의 매도는 뭐 지속적으로 출회되고 있는 이러한 양상을 보여주고 네. 있고, 오전장 일찍 외국인들의 순매도가 1,000억대로 늘어난 부분들이 이 수급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뭐 오후장 마감에는 300억대로 급격하게 좀 축소되는 모습을 보이긴 했습니다. 어쨌든 외국인과 기관은 최근 시장을 상승시켰었던 이 전기전자업종과 화학업종을 집중적으로 매도를 했습니다. 엔화 약세의 영향이 뭐 상당히 크게 지금 일시적으로 크게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겠는데요. 먼저 강세업종을 점검해 보면 음식료업종과 비금속 광물업종 그리고 전기 가스업종이 강세를 보였는데 경기 위축 시에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이러한 업종들이 전반적으로 강세업종으로 나타났습니다. 음식료업종에서는 오리온과 CJ제일제당의 강세가 상당히 특징적이었는데 오리온 같은 경우는 중국의 캐파 확대 효과와 일본 수출 증대 효과가 맞물리면서 좀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일본의 수출 증대는 뭐 과자 한류라고 이렇게 표현될 정도까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CJ제일제당은 4개월 만에 재차 지금 33만 원권역을 재돌파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리온이나 CJ제일제당 모두 이 중국 내수주라는 점을 고려를 한다면 꼭 경기 위축 시 나타나는 경기 방어적인 종목이 올라간다기보다는 이 중국 관련주들의 강세가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부분들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비금속 광물업종은 성신양해와 현대시멘트 뭐 이런 시멘트 업체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가격 인상 기대감이 계속해서 지금 작용을 하고 있다. 라고 볼 수 있겠고 전기가스 업종에서는 삼천리,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 이러한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는데 전일시장의 가장 큰 화두 중의 하나는 이 국제유가였습니다. 국제유가가 가장 큰 화두임에도 불구하고 삼천리나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 국제유가에 민감한 이러한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는 것은 시장에 시장을 좀 회피하는 이러한 매기들이 최근에 낙폭 과대된 이 전기가스 업종으로 좀 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하라 업종을 점검해 보겠는데요. 단연 뭐 전기 전자업종이 삼성전자의 영향으로 해서 가장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 다음으로 시장이 위축될 때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대표적인 업종이죠. 증권업종이 약세를 보였습니다. 먼저 전기전자업종은 전기전자업종 내에 속하는 태양광 관련주들이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웅진에너지나 넥솔론 같은 종목이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하락했는데요. 화학업종이긴 하지만 OCI도 뭐 6%대 하락하는 큰 폭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밖에 대표적인 뭐 IT주라고 볼 수 있는 LG전자나 삼성전기부터 삼성전자까지 모두 3% 이상의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 태양광 관련주들은 독일의 태양광 발전 그 보조금을 대폭 축소한다는 소식이 급락을 이끌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전기전자는 최근에 엔화가 상당히 그 약세를 보였는데 이러한 부분에 민감하지 않다가 하루에 뭐 크게 민감하는, 또한 덧붙여서 이 고유가도 일정 부분 좀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증권업종은 시장 둔화 시에 가장 그 민감하게 지금 반응을 하고 있는데요. 동양증권부터 뭐 우리투자증권, 중소형사부터 대형사까지 모두 전반적으로 영향을 받는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특징주들을 중심으로 해서 시장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제가 그 국제유가가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친 하루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대우인터내셔널의 주가를 보면 단연 그러한 모습들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대우인터내셔널이 전일과 같은 시장에서 무려 7%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가장 큰 원인은 국제유가의 급등이라고 볼 수 있겠고, 이 대우인터내셔널은 한 5년 전부터 화두가 된 게 바로 이 미얀마 가스전입니다. 이 미얀마 가스전 같은 경우는 규모가 뭐 3조 원에 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2013년 얼마 남지 않았죠. 2013년부터 미얀마 가스전의 생산 개시 모멘텀이 재차 작용을 하고 있고, 모회사인 포스코가 가져다주는 이 하방 경직성이 주가를 어느 정도 하방을 경직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동안 LG상사는 뭐 거의 신고가에 육박할 정도의 강세를 보였는데 상대적으로 이 대우인터내셔널이나 현대상사 뭐 이런 종목들은
주가가 아직 뭐 바닥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 LG 상사와의 이 갭 좁히기가 하루에 크게 뭐 진행된 것이 아닌가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로는 삼성테크인을 들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밑에서 이제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긴 하지만 6개월간 그동안 그 올라서면 밀리고 했었던 6만 원권역을 기간의 대량 매수를 해서 돌파하면서 그 마감을 했습니다. 그 원인은 글로벌 최대 석유 생산업체인 아람코에 대형 공기 압축기를 공급했다는 소식입니다. 뭐 공급 계약 체결 소식인데요. 공급 계약 체결 소식 하나로 뭐 주가가 이렇게 강세를 보였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뭐 상당히 의미 있는 공급 계약이라고 볼 수 있는데, 왜냐하면 삼성테크인은 그동안 뭐 방산업체로만 인식이 되어 왔었는데 이제는 뭐 에너지 장비 업체로 다각화되는 모습의 어떤 시발점을 제공을 하고 있다. 그런 측면을 기관 투자자들은 좀 높이 산 것이 아닌가라는 판단입니다. 다음으로는 솔본과 인피니티 헬스케어가 모두 다 급등을 했습니다. 그 인피니티 헬스케어의 최대 주주는 이 솔본인데요. 솔본이 인피니티 헬스케어에 대한 매각 작업이 좀 더 구체화되면서 양사 모두 주가 강세를 보이는 모습입니다. 유니슨 같은 종목도 인상적인 모습을 보였는데요. 일본 풍력 시장의 최대 수혜주로 부각이 되면서 무려 15개월 신고가를 그리는 양상입니다. 다음으로는 유니온 같은 OCI 자회사도 들 수 있겠는데요. 유니온 같은 경우는 원래 그 OCI의 지분을 소유한 업체로 해서 그 OCI 주가 움직임과 상당히 크게 연동되는 그러한 특징들을 많이 보여왔습니다. 근데 전일은 OCI가 급락했음에도 불구하고 2% 강세, OCI와 같은 대형주가 6% 급락했음에도 불구하고 2% 강세를 보였는데, 이것은 뭐 유니온 주가 역사상 뭐 찾아보기 힘든 이러한 그 아웃퍼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멘트 가격 상승 기대와 원자재 사업 매력도가 상당히 크게 부각되고 있는 상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그 인프라웨어와 디오텍인데요. 삼성전자로의 피인 수설이 돌았었던 기업인데 양사 모두 부인함으로써 8% 전후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네, 어제장 흐름 자세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제 오늘 전략을 세워볼 텐데요. 간밤 뉴욕 증시가 다시 상승 반전했습니다. 미국의 경제 지표 호조 덕분이었는데 오늘 좀 외국인의 매수 다시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인지 오늘 전략 좀 꼼꼼하게 세워봐 주시죠. 예, 전일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그 전전일 미국과 유럽 시장의 하락을 그리스 신용등급 강등 소식에서 찾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네. 보다 중요한 것은 이 미국과 유럽 증시 모두 그 주요 저항권에 직면해 있다는 부분들입니다. 전일도 미국 증시가 뭐 상승하긴 했지만 다우를 기준으로 해서는 13,000포인트 조정을 앞두고 13,000포인트 저항권역을 앞두고 지금 조정을 맞고 있는 상황이고, 나스닥의 대표주인 애플 역시 지금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좀 과열권에 진입해 있는 상황이고, 독일 역시 그 유럽 위기 이전의 지지권력으로 작용을 했었던 이 7,000포인트에 바짝 다가선 상황에서 조정을 맞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대표주도 한번 점검해 보겠는데요. 삼성전자 역시 지금 삼성전자의 월봉 차트로 본다면 6개월 연속해서 양봉을 형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의 6개월 연속 양봉은 1990년 이후에 단 3차례밖에 나오지 않았는데요. 첫 번째가 9.11 테러 때입니다. 이때 7개월까지 양봉을 형성을 하고 주가가 밀리는 양상을 보였고, 이후에 2003년도에 6개월 연속해서 양봉을 출현한 다음에 반드시 밀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타난 6개월 연속된 양봉 역시 심리적으로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보다 실질적인 조정의 근거는 시장이 지금 악재에 민감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삼성전자나 현대차의 경우에는 엔화 약세의 영향권력으로 본격 진입하는 양상이 전일로 해서 처음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시장 전체적으로 본다면 강세장 내에서 형성되는 그 조정의 모습, 본격적인 아직 하락이라기보다는 강세장 내에서의 조정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글로벌 증시가 좀 주요 저항권에 직면하면서 조정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럼 이런 가운데 오늘 좀 눈여겨볼 만한 업종이나 테마가 있다면 어떤 종목인지 소개해 주시죠. 네, 그 지금 시장은 강세장 내에서의 조정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의 조정은 항상 크지 않게 나타나는 양상이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이 모멘텀 플레이를 하는 것이 좀 적당하겠고, 오늘은 OLED 테마를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OLED는 차세대 디스플레이로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사실 이 차세대 디스플레이는 크게 뭐 3D라든가 플렉서블, 그리고 트랜스페어런트, 그러니까 휘는 디스플레이와 투명한 디스플레이로 진화할 것이라는 것은 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요. 현재 LCD 기술로는 이 3D나 플렉서블과 트랜스페어런트와 같은 이러한 기술의 구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3D 같은 경우는 지금 하고 있는데 이 LCD로는 어지럼증이라든가 일부 기술 극복의 한계를 지금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네. 이 OLED 기술 같은 경우는 플렉서블과 트랜스페어런트, 그러니까 휘는 디스플레이와 투명한 디스플레이 전환이 용이하면서도 3D의 어지럼증과 같은 이러한 단점을 극복을 할 수 있습니다. 이 OLED 기술 방식은 크게 네 가지인데요. 대표적인 두 가지가 이 삼성 방식과 LG 방식입니다. 삼성이 취하고 있는 방식은 이 장비 수가 크게 증가해서 높은 고정비가 투입이 되지만 유기 재료 사용이 최소화되는 이 장점을 가지고 있고, LG 방식은 LCD 공정 라인을 그대로 전환해서 초기 투자 비용이 높지 않습니다. 하지만 유기 재료 사용이 2배 이상 증가를 하게 되는데요. 이 신기술 초기 시장 형성에는 이 높은 생산성과 수율이 관건인데요. 현재 삼성 방식은 25%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모든 글로벌 디스플레이사들이 대부분 LG 방식을 지금 선택하고 있는데, 네. 최근에는 이 삼성도 LG 방식을 지금 적극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렇게 LG 방식이 글로벌 어떤 표준으로 자리 잡게 되면 이 OLED 장비 업체보다는 소재 업체들이 향후에도 계속해서 주목받을 가능성이 높은데, 관련주로는 뭐 덕산하이메탈, 이녹스, 나노신소재 이러한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약간 중장기적으로는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이렇게 OLED와 관련된 종목들까지 자세하게 소개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이슈앤 진단 오늘 순서는 교보증권 상암지점의 김학현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굿모닝 대박 예감 1부 순서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